다들 일단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시는 동안 마이크 안 끄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게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거 신청서를 다 읽어봤는데 좀 공통되는 질문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한 분씩 이제 그 신청서에 쓰신 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신청서 아니어도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여기 채팅창에다가 미리 써두시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말로 그냥 끼어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뭐 학원 없으신가요? 요즘 바쁘지 네, 않나? 저는 없습니다. 한 분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던 것 같던데. 아, 저인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좀 구성이 좀 다양해요. 이게 자사고에 계신 분도 있고 과학고도 계시고 일반고도 계시고 지역도 좀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특히 그 페이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여러분들 사는 지역별로 그 오늘자로 떠 있는 공고들을 좀 긁어왔어요. 본가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일하게 됐을 때 얼마쯤 페이 학사로 일하실 때 버시겠다 이런 것도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하나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리너구리님 신청서를 제가 지금 켜놨는데 네. 독특했던 게 약에 네.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신 게 또 주식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식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2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였어요? 원래 가족들도 주식 쪽,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가족분들이. 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아예 금융업 일만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막 혼자 부동산 알아보고 막 국토개발부 공시 올라오는 거 읽고 전 좋은 영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즉각적인 그 금전적인 피드백이 안 오잖아요. 뭐 나중에 4년, 6년 지나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 지나면은 10년도 더 걸릴 거고 그래야지 직업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 텐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로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공부한 내용을 그냥 바로 현금화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공부하는 동기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신청서를 이제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신 게 어떤 분은 진짜 학교 넣는 자소서처럼 써주셨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써주셨어요. 근데 학교 자소서를 어쨌든 쓸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면 교수님하고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써서 학교에 제출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쪽 얘기는 조금 비추천 드리기는 해요. 이게 지금 카이스트 아니면 거의 자소서 안 쓰지 않아요? 어떤 거요? 아마 지금 카이스트나 이스트 계열을 제외하고는 다 자소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맞아요. 자소서 없어졌나요? 네네. 네. 예.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저희 학년부터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학년도부터? 그러면 진짜 서류만 넣고 바로 서류 합하면은 바로 면접이에요? 생기부 봐요, 생기부. 그쵸. 생기부. 그러니까 생기부를 자소서로 녹이지 마라 뭐 그런 건가요? 그쵸. 약간 좀 다른 거? 충격적이다. 3학년 저도 일반고 나왔거든요. 음.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반고의 정시러였었고요. 그 여러분도 이제 몇 분은 아시고 몇 분은 모르실 텐데 그 약대가 원래 편입이었어요. 그 옛날 네. 쪽에 4년제였다가 그 2+4년제라고 대학교를 2년 다니고 뭐 2년 더 다니고 뭐 졸업을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학으로만 전형이 있었고 수능으로 고3 때 바로 가는 전형이 없었어요. 네, 저는 그때 세대여가지고 고3으로 바로 약대 입시를 하는 기분은 사실 공감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데 원래 저는 화생공이었어요. 그 고3 때 입시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혼수를 두기가 좀 미안한 게 학생부를 진짜 열심히 챙겼죠. 열심히 챙겼지. 내신은 1.14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소서도 잘 못 쓰고
생기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관리된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 수시를 다 떨어졌어요. 직윤도 받았는데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근데 그게 심각한 상황인 줄도 솔직히 잘 몰랐고, 왜냐면은 뭐 모의 평가도 잘 보고 하니까 뭐 정시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정시로 화생공을 갔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나니까 저보다 생각보다 진로에 대해서 훨씬 진지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 당시에는 의대 열풍이 이렇게까지 세진 않았어요. 그때는 화생공에서도 의편보다는 변리사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였고요. 일부 이제 뭐 수능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의편 해가지고 뭐 학사 편입 같은 걸로 의대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었기는 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좀 늘었고, 저는 좀 대학원을 더 고민을 많이 했죠. 화생공에서 약대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갈 나이가 이제 21살쯤이 보통 남학생들 많이 가니까 그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에 이 교수님한테 면담을 했어요. 내가 대학원을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생각을 좀 더 해볼까요, 교수님?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백승열 교수님이라고 제 화생공에 굉장히 은사님으로 생각하는 교수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처럼 이렇게 박사를 하면은 좀 가방끈이 길어지면 조건이 좀 더 나을까? 뭐 얼마를 더 벌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재고 따지는 걸 보니 너는 박사하면 안 된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진짜 맞았고요. 통찰이 있는 말씀이셨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 중에서도 연구 직종으로 말씀을 써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당장의 현금 흐름이 큰 거는 확실히 바로 취업하는 쪽이 맞아요. 약대가 또 6년제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하면은 30대 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 포닥까지 끝나면 무조건 30대 초고, 그러면은 제대로 돈을 이제 박사 때도 물론 인건비 받고 박사 후 연구원 때도 인건비 받지만 정말 제대로 취업해서 돈 벌기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뭐 빨리 결혼했으면 아기가 첫 돌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른 데 의존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등등의 경제적으로는 초반이 좀 많이 빡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치관이랑 본인 개인 이제 가정 케이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뭔가 입시에 머리가 절여져 가지고 그게 뭔가 다 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실제로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과거 조절하고 정말 쟤는 연구하겠다 싶었을 애도 대학원 갔다 안 맞아서 나와가지고 약국하는 애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진짜 얘는 조용히 그냥 약국할 것 같다 했던 애가 갑자기 로스쿨로 틀어가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케이스마다 다른 거니까 정답이 있진 않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없는 정보인데 인터넷에는 이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가시는 기회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신청서에 쓰셨던 질문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생으로 빠졌을 때는 뭐 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학, 생명 그런 완전 한쪽 분야로 치우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연구실로 갔는지 따라서 필드가 완전히 다르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약대를 진학했다고 해서 약대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본인이 약대를 안 간다고 해서 약대 대학원을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학부 대학교랑 대학원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이어진다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뭐 가령 본인이 약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약대에서 이제 뭐 명준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세대 면역항암제 얘기를 해주셔서, 뭐 가령 본인이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거를 뭐 이제 임상 개발 말고 이제 인비트로라고 하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세포 가지고 실험하는 걸 인비트로라고 하고, 동물이나 사람 몸에서 연구하는 걸 인비보라고 해요. 근데 인비트로로 연구실 실험실에서 뭐 면역항암제를 뭐 세포 형태의 어떤 면역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뭐 쥐한테 찔러 넣어서 쥐에다가 이식한 암덩어리가 잘 죽는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연구실이 본인이 학부를 나온 약대 안에 그런 교수님이 계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학부 때부터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업 듣고 수업 한 3시 반에 끝났다 그러면은 오후에 교수님 연구실로 출근해가지고 실험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 때부터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약대를 학부를 졸업하고 의대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연구 과제를 어떤 분야를 파고 싶다에 따라 달린 거고, 그게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원, 그리고 본인 주변에 가급적이면은 자교인 게 좋죠. 왜냐면 가령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약대에서 서울대 약대 대학원으로 가면은 교수님들도 다 아는 사이고, 뭐 거기 연구실이 실제로 어떤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실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정보를 좀 더 쉽게 입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교가 좋고, 가능하면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으면은 학부 졸업하고 바로 미국 유학 가는 게 연구 진로를 꽃 피우는 면에 있어서는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고, 약대를 나왔고 약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를 더 하고 싶으면은 그쪽 대학원으로 가는 건데, 사실 약이라는 게 되게 브로드하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누구는 항암제 얘기를 했지만 누구는 임상개발 연구를 말씀하셨거든요. 카르페디엠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임상에 가까운 호기심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약물학이나 맞춤형 약물 치료, 이제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약료들을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하고 싶으면 의대 옆에 붙어있는, 의대랑 좀 연계 연구가 잘 되는 약대 연구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저희 학교를 예로 들면은 캠퍼스가 나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은 관악 캠퍼스에 있는데, 그 연건 해화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그 본원 쪽에 붙어있는 연구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임상 양리학을 해야 되는 연구실들, 뭐 실제 환자에 가까이 있어야 되거나 대학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럼 이제 본인 연구 방향이나 필드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임상 약류에 좀 더 관심이 많다 하면은 이제 병원 가까이로 가는 거고, 나는 실험실에서 뭔가 약을 발명을 해서 세포 단계든 동물 단계든 발명을 해서 뭔가 그런 IP를 갖는 게 내가 추구하는 의약품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이다 하면은 실험실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본인 관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네, 질문하세요. 일단 제가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데, 일단 네네. 제가 3학년에 졸업을 하면은 바로 그 약대를 못 가요. 갈 수는 네. 있긴 한데 한 지원금 한 몇천만 원대를 뱉어내야 돼가지고 네네. 필수적으로 아마 재수를 하는 과정을 밟을 것 같은데, 과학고 졸업 후 대학을 붙고 그러면 재수하는 형태가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재수를 해서 약대를 가는 같은 저 같은 과학고 같은 케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 과학고 출신은 진짜 많아요. 정말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그 친구들이 사실 저희 때는 편입이었으니까 아마 뭐 의학 계열로 안 가서 그 지원금을 뱉어냈어야 했는지, 사실 편입해서 나가면은 뱉어내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몰라서. 저희가 하도 의대 약대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몇 년 전부터 그 생긴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대학 가고 편입하는 거는 아마 제한이 없고 바로 3학년 졸업하고 바로 그쪽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뱉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렉트하게 갈 때요. 네네. 저는 재수를 해서 약대를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 지원글 올렸을 때 본인 직장인인데 약대 준비한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약대 생활하면서 그런 이제 다른 타대 약대생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이게 제가 우리 학교여서 이게 잘 정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약대가 지금은 고3 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편입이었기 때문에 대학별로 연령층이 꽤 많이 달랐어요. 가령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이 많은 게 학사 졸업하고 바로 오는 경우, 그러니까 23살 졸업하고 4살에 바로 오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인 경우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이 저처럼
2년 딱 다니고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준비해서 나오면은 한 3년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3쯤 바로 입학하는 경우, 편입학하는 경우. 그게 제일 그 다음이 두 번째였고. 이런 식으로 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도 뭐 유명해지는 분들 있어요. 27살인데 오셨다. 이런 분들은 학번 안에서도 희귀 케이스인데 타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학교도 있었고 좀 소수인 약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약대가 정말 절실하다 그러면은 재수를 해서까지 약대를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재수하는 동안에 뭐 좀 더 준비가 탄탄히 돼서 뭐 의대를 가든 수의대를 가든 뭐 치대를 가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그냥 사실 셔틀콕님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혼내려고 선정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좀 약간. 네, 뭐랄까 읽으면서 상처받은 게 좀 많이 보였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잘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정보가 없어서 이제 일반고 출신으로서 과거 나온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그 조절 못한 거에 대한 뭐랄까 쟤네는 뭔가 이미 성공한 느낌이고 나는 남는 자들 같은 그런 한번 나뉘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좌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안 그러셔도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에 지원 동기 부분을 보면은 원래 좀 더 순수과학 공학 쪽으로 하고 싶어서 과고를 가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쵸. 원래는 우주항공 좀 그쪽 가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뭐라 하지? 진짜, 나보다 진심인 사람들이 보이고, 와,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네. 일단, 그런 사람들 같은 대학을 간다 쳐도, 거기 내에서도 또 경쟁이 있을 것이고, 또 졸업을 했어도, 안 그래도 그쪽 분야는 또 좁은데, 걔들이랑 경쟁을 할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걔들이 좀.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 공대보다도 좀, 그래도 원래 좀 약간 생물 쪽이나 아니면 약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네. 아예 그냥 방향을 틀어가지고, 한번 2학년, 이번에 2학기 때부터 정시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3학년 하고, 뭐, 그래서 약대나 의대나 그런 약간 메디컬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웠고, 마침 약사님께서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해주셔서 지원하게 됐는데, 원래 그러니까 네네. 저 때 과고 나왔던 친구들은 정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뭐 영어도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셔틀콕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저희가 확실히 말한 것처럼 국어나 영어 쪽이 좀 다른 일반고나 자사고 상위권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해요. 근데 네, 모의고사 보고 그래도 약하다는 느낌 안 들어가지고 아예 정식적으로 아예 빡세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선생님한테 솔직히 좀 상담을 좀 하기도 했었고 네, 그 영어나 국어 쪽 문제는 그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여기 안에도 또 정시러인 분들이 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시 볼 거면 꼭 약대일 필요는 없잖아요. 점수 잘 나오면은 그에 맞춰서 또 다른 전문 직종으로 갈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특히 이제 보건의료 쪽 전문직이 이렇게 핫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이가 일단 세서 안정성 때문에 페이도 있고 사회적 인식도 있지 않을까요? 안정성도 있고. 사회적 인식, 안정성. 카르페디엠님 생각은요? 네, 저도 안정성이 제일 큰 이유 같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병원 이런 직종도 그렇고. 공무원도 안정적인데 보건의료 중에 의치 한약수만 인기가 갈수록 오르고 그 중에서도 의가 압도적으로 오르는 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유가 있어요. 월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결과거든요. 뭔가 다른 원인으로 시작해서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서 페이 차이가 산출이 되는 건데 근본적인 차이는 일단 개업 가능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나오면 사업자를 내고 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개국이라고 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의치한약수는 개별적으로 나와서 사업행위, 영업행위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원으로서도 안정성이 있지만 그거는 공무원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이 모든 문제 근간에 있기 때문에 집도 사고 임대료도 내고 그걸 맞춰가려면 본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왜냐면은 병원을 개업하는 거나 약국을 개국하는 것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리너구리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셔서 PER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약국을 인수할 때 드는 비용도 그 PER 멀티플 곱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이 약국이 한 달에 얼마 버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다른 약국들 시세가 그 버는 거에 멀티플이 몇 배 정도여서 그러면은 몇 억짜리 약국이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 껴가지고 그거 인수해서 양도인은 그거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거고 나는 이제 대출 이자를 여기서 버는 돈으로 메꾸고 이런 구조인데 그거를 다 메꾸고 나면 어쨌든 이 약국이라는 비즈니스에서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이 건물주가 나한테 요구하는 임대료를 커버칠 수 있을 정도이니까 개업이 가능한 직종들로 몰리는 거고 그게 고3이니까 의치한약수로 몰리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학교가 고3 때 지원이 가능했으면 변호사 사무소도 개업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의치한약수 라인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공대를 간 친구들이 변리사를 하거나 로스쿨로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공대를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기에는 그쪽 기술은 너무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까지가 제 생각이에요. 의대가 입결이 높은 이유를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은 페이 차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그죠. 그렇게 해야겠죠. 그쵸. 그 페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결국 개업이 불가능한 직종은 고용주한테 내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기업을 가면은 중소기업 가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고용주인 기업한테 내가 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내가 개업이 불가능한 직종이면은 강제적으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벤처 회사를 차려봤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근데 독립적일 수 있으면 있을수록 페이가 높거든요.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행위도 가능하고 시술도 가능하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다른데 종속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낼 때도 상품명으로 낼 수 있으니까 동일한 성분이어도 어떤 회사 제품으로 할지도 결정권이 의사한테 있고 근데 심지어 이제 처방을 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르텍을 처방을 낸다. 내가 의사면 제가 창고에 지르텍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비슷하고 다른 거 주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예 지르텍을 안 갖고 있어도 되죠. 다른 제품도. 왜냐면 약은 1층 약국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처방전만 딱 내주면 돼요. 그쵸. 처방전만 내면 되죠. 의사 입장에서.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옷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동대문 가서 옷을 사와야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그러면 그걸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는 옷을 안 갖고 있어도 옷을 팔 수 있어요. 지르텍을 안 갖고 있어도 지르텍을 처방을 내서 팔 수 있어. 그리고 약국이 재고 부담은 가져가죠. 근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적어도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약들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만에 빠져주고 약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어떤 걸 반품하고 어떤 걸로 바꾸고 이런 게 굉장히 자금을 경영하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의사한테 있다 보니까 처방전을 내주는 쪽이 갑이 되고 받는 쪽이 을이 되고 그 결과물이 어쨌든 재고 부담분에 대한 게 내가 다른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페이를 깎아서 그거를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책임이 전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페이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라는 게 대략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결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의사가 훨씬 많이 받고 약사가 훨씬 덜 받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완전 생각도 안 해봤어. 저 질문이 있긴 한데 네네. 이거는 약대 졸업 이후에 이제 사회 진출을 할 때 이제 제 주위 약대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투자사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투자 업체를 만들어서 약간 따로 이렇게 창업 같은 걸로 이제 진출을 하시는데 되게 약대 나오신 분들은 어디로 많이 가시는지가 좀 약간 궁금합니다. 약사 이외로. 주변에 VC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쪽이 약간 약대 나오셨는데도 약간 뭐라 약 같은 걸로 투자받으면서 약간 창업 같은 거 도와주기도 하고 그 청년 창업 그런 사업 엑셀러레이터? 하시는 분, 네네네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금융 쪽에 밝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전문직 오기 시작하면 끝물이다. 음, 이거 농담이긴 한데 옛날에는 그 정도 전문성이 필요 없었는데 이건 좀 딴소리긴 한데 요즘은 약사뿐만 아니고 의사에서도 금융업계로 많이 넘어가요. 늘고 있어요. 좋은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금융업계로 가는 것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선배들 중에서도 원래 그쪽 직종이 아니셨는데 튼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거 원래 제약회사에서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BD라고 하는데 그쪽 직무를 하시다가 그쪽은 어떤 거 하는 거냐면 뭐 우리가 약을 직접 연구 개발을 다 직접 해서 상품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금력이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험실에서 나온 물질이 아닌 거를 인수를 해와서 상품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인 형태가 됐는데 말하자면은 초창기에 약을 발굴하고 그 정말 될 만한 물질을 창조해내는데 드는 리스크를 아웃소싱하는 거죠. 실험은 너네가 해. 위험한 건 너네가 해. 우리는 검증된 거를 비싼 돈 주고 사올게. 이것만 하는 건데 자금 여력이 되니까 그거에 낙수를 한국에 있는 벤처들이 받고 그 벤처들한테 투자를 하면은 그 벤처들이 낙수를 받아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서 정말 실험실에서 나온 IP만 가지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도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나 오름 테라피틱 같은 회사들 있죠. 근데 그런 깜냥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하는 게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관련 이공계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정도가 그쪽으로 유입이 서서히 되다가 이제는 약학 박사도 글로 가고 의학 박사도 글로 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좋게 보면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약을 더 잘 봐주고 데이터 퀄리티를 잘 판단해주는 거겠지만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 안정적이고 고수익인 걸 기회비용으로 매몰하고 글로 갈 정도로 거기가 좀 과열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진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거 통계를 얼마 전에 동창회보에 올라왔던 거를 저장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디스코드 톡방에다가 사진으로 올려둘게요. 그리고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들어야 되니까 말로 좀 몇 가지 읊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그 남녀 비율이랑 대학원 진학 비율, 뭐 진출 비율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저희 동문회 기준이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보면은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성별 분포는 여성이 54%고요. 회사별로 보면은 다국적 제약회사랑 국내사 비율은 비슷비슷한 정도로 나오고 다국적 제약회사라고 해도 사실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 해외에 있는 본사로 가시는 게 아니고 국내로 들어와 있는 MNC로 가시는 거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제약회사라 그러면은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사는 조금 색깔이 많이 나뉘어요. 비교적 전통적인 회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청서에 쓰신 것처럼 제네릭을 팔아서 정말 그냥 로컬라이징 된 알약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데 초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최근에 상장사에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들이죠.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내수 시장에다가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을 갖다가 그냥 그 약이 한국에서도 생산이 된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서 만든 약을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와 있는 MNC들의 역할은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돼서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 약들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로컬라이징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제네릭 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직원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연구개발에
비중이 크지 않죠. 왜냐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약들을 카피해서 만든 다음에 그게 국내 시장에 잘 뿌려지도록 영업을 뛰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반면에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뭐냐면 되게 드라이한 실험실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약액들이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합성되는 게 아니라 세포를 키워가지고 걔네 단백질들을 정제해서 만드는 약들, 그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타겟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복제가 가능한데,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한테 만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복제가 안 되고 그런 설비 투자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사처럼 이제 커다란 벌크로 생산하고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으면 싼 가격에 해외에서도 사주니까 수출이 가능한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회사의 컬러나 내용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카테고리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외자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케팅이나 뭐 임상 사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판 후에 어떤 모니터링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역할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해외 약이다 보니까 뭐 국내에 있는 의사들이 그 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학학적 정보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 소통을 담당해주는 역할도 강조가 되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이 어떤 쪽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가는 제약회사의 종류도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통계가, 성별이랑 회사를 같이 보면은 여성 동문들 같은 경우에는 외자계로 많이 가고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사로 많이 갔다는 통계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계를 뭐랑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옆에 성별엔 부서를 봤을 때 뭐 연구소, 디벨롭먼트 이쪽이 남성이 많고 RA 메디컬 디벨롭먼트가 여성이 많은데, RA는 뭐냐면 허가 업무예요. 레귤레토리 어페어스라고. 그 약이 해외에서는 FDA 허가를 받은 약인데 뭐 대한민국에 와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비율이 되게 높고 국내사 비율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박사까지 마치고 국내사 연구소로 온 경우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남성분들은 어쨌든 가능한 한 높은 소득, 가능한 한 높은 지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성 동문들 같은 경우에는 향상심이 강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추구형 성향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비슷한 비율로 많이 하는데 중간에 석사하고 드랍아웃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진학을 안 하고 로컬로 나와가지고 돈을 일찍 벌기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벌기 시작하는 쪽은 여성 동문이 많은 것 같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주요하게 있을 거예요. 군대를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하려면 박사를 국내 대학원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박사 진학하는 비율이 좀 높은 것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약대 졸업하면 어디로 진출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1번은 일단 로컬 약국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은 대학병원으로, 뭐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뭐 2차 병원이든 3차 병원이든 큰 병원에 있는 약재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가 임상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연구실을 가는 사람들, 대학원 진학을 해서 뭐 해외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사로 들어와서 연구직을 한 사람들,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거나 가지 않거나 연구가 아닌 제약회사 직종으로 가는 사람들, 보통은 안 가거나 석사까지만 한 경우가 많죠. 여기는 그 연구 분야를 안 가고 제약회사를 가는 경우는 아까 말하셨듯이 RA 네. 분야 같은, 그럼 RA 분야는 그럼 법 쪽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허가 같은 걸 또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RA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거를 궁금하시면은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링크드인이나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플랫폼 많잖아요. 뭐 사람인이나 이런데 이제 구직 정보 공고가 뜨는 사이트에 가서 외자계 쪽 채용 공고, 과거 공고 같은 것들을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써 있어요. 배칠러 2년 이상 이러면은 그건 대학원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인 거고, 뭐 주로 연구직은 거의 무조건 마스터 이상은 요구를 해요. 석사 이상은. 근데 그리고 이제 연구 직종 중에서도 뭐 이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리더격인 경우는 보통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는 PhD가 필요하고 박사 학위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학사만 배칠러만 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harmD거든요. Doctorate of Pharmacy라고 엄밀히 말하면 닥터 학위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닥터라고 쳐주진 않는 그게 나오는데 PharmD 이상으로 가능한 학사 이상으로 가능한 경우는 뭐 레귤러토리 어페어는 인허가 업무 근데 이거는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많이 단순화해서 표현하면은 페이퍼워크를 잘하는 사람? 사무 업무를 잘하고. 뭐 말하자면은 사실 그 레귤레이션들을 다 진짜 그 외워서 알고 있어서 그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FDA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에 맞춰서 도큐멘팅을 할 수 있냐 그런 업무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RA가 아니고 MSL이라는 직종도 있어요. Medical and Scientific 레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국내에 처방하는 의사들한테 제약회사의 어떤 약무 정보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약을 뭐 이렇게 섞어서 줘도 되냐, 뭐 이 약에 무슨 관련한 데이터가 있냐, 뭐 이런 거 요구를 제약회사한테 했을 때 그런 연락을 담당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MR 마케팅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인 거고요. 또 어떤 것도 학사 이상으로 할 수 있냐면 여기는 학사 비율이 많지는 않을 텐데 reimbursement, 그러니까 약가랑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MNC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개발돼서 들어오는 약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보험공단한테 이 약이 얼마의 급여가 될 건지 얼마짜리 약으로 인정받을 건지를 싸워야 돼요. 왜냐면 가령 미국에서 180만 원 하던 약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건강보험 재정이 그 180만 원을 다 주면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니 너네는 한국 빔을 맞아서 100만 원짜리 약이 되는 거야. 제약회사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180은 못 받아도 최소 150은 받아야 돼. 그 근거는 뭐 이 약을 썼을 때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원래 이 약을 안 썼을 때 들어갔을 의료 비용이 대신에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겨서 얼마가 더 들어. 근데 우리 약을 쓰면은 더 호전이 돼가지고 그 비용들이 안 드니까 그만큼을 우리한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를 이제 다투는 업무도 꼭 박사학위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연구직이 아닌 제약회사 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한 건데 아마 이런 게 올라가면은 댓글창에서 그 현직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채용 공고를 보는 거예요. Job Description, JD라고 하는데 JD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우리는 너한테 어떤 학위를 요구하고 어떤 경력을 요구하는데 들어오면은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게 다 써 있거든요. 거기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제가 아시는 그 중앙대 약 쪽에서 지금 교수 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너가 만약에 연구나 그런 쪽 하고 싶으면 무조건 대학원을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무조건 대학원 간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그 대학원 가는 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굳이 가야 하는 것인지 좀 약간 의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은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requirement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사는 연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은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연구를 계속 할 거면은 어쨌든 학위를 같이 최종적으로는 하게 돼서 그냥 야 학사 때 벌써 논문을 SCI를 이렇게 냈어? 박사 되면은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학사만 끝내고 학위는 더 안 하는데 연구를 한다? 이거는 그래 보이는 직무는 있겠죠. 뭐 대학원 진학을 연구 직종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람이 뭘 많이 아냐 모르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석사랑 박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그 SCI급 논문 개수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몇 개 이상을 뭐 등재를 뭐 통과를 돼야 그거는 된다 막 형식적인 졸업 요건이고요. 보수가 허가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도 이 사람이 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박사는 독립적인 연구자를 박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구를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예,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박사의 요건이거든요. 네네. 독립적인 연구자.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기 박사는 프로젝트를 직접 끌어본 경험이 미니멈 1회밖에 없으니까 본인 박사 학위 논문 1회밖에 없으니까 포스트 닥터 과정을 보통 겪으라고 하는 게 관례가 된 거고요. 저도 이제 연구직을 등졌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상당히 틀릴 겁니다. 상당히 틀릴 거고 수많은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정정해 주실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석사는 말하자면 스킬셋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돼요. 뭐냐면 학사까지는 지식적인 면만 배우고 실습이라는 걸 물론 하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과학 시간에 실습한 거 중학생 때 했던 거 되돌아보시면은 막 소금물 녹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해봅시다 느낌이지 그게 어떤 연구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학사 과정을 하면서 하게 될 실습들은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재현해 보면서 이제 체득을 하자. 지식을 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잘 외우겠지 이런 느낌인데 석사 때부터 정말 인류의 지식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단한 사람들. 근데 그보다는 자 이제부터 너가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기초 소양을 배워보자. 말하자면은 주방장이 되기 위해서 오믈렛 만드는 법 배우는 게 석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믈렛 레시피를 창조해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양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항목에 있는 거를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바리에이션을 넣어서 뭐 오믈렛 소스를 저는 파인애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도의 변주가 가능한 사람인 거고 이제 박사를 하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오믈렛을 만들라고 하지 않아도 오믈렛 안에서 빠네가 튀어나오면 어떨까 같은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기획해서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인 거고 사실 뭐 SCI 논문이 몇 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임팩트 팩터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인 연구자인지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 요건을 걸어놓고 이걸 넘으면 너는 디펜스를 하게 해줄게 같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릅니다. 그 나무위키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학사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라라는 건 사실 대학원을 가면 연구를 하니까 연구를 해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바깥에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또 되돌아보면은 과거 옛날 옛적에 대학이라는 문화가 있기 전에도 연구는 했을 테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쪽 필드에선 연구비 때문이에요. 뭐냐면 오리너구리님이 수학과면 수학 연구를 하고 싶으면 특히 뭐 대수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종이랑 펜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싶으면 혈중 농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레트나 마우스가 필요할 거고 걔네가 키워지는 케이지랑 관리하는 방이 있어야 될 거고 걔네한테서 체열하기 위한 장비들 뭐 전달 시스템을 만들 클린 벤치 시약들 시약장 뭐 기타 등등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 그게 뭐 연간 몇 억 정도를 소비할 테니까 근데 대신에 그걸 해서 나온다는 게 그거 해서 나오는 게 논문 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논문을 만화책 팔듯이 논문 한 편에 $10씩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연구비를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문에 담긴 지식을 누군가가 100억 주고 사주면은 그때부터 기술 벤처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가 되는 거고 사실 보통의 연구 논문은 그런 가치를 갖기 쉽지 않으니까 한 편만으로 이제 여러 연구 과제 사업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뿌려져요. 주로 정부의 돈에서 낙수에 낙수를 타고 오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자기네 연구 과제를
아웃소싱 하면서 나오는 돈들이에요. 교수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 작은 중소기업인 연구실을 운영하는 건데, 그 중소기업은 돈을 어딘가로부터 받아서 인건비도 쓰고 자재비도 쓰고 기타 관리비도 쓰는 건데, 그 어딘가로부터 받는 돈은 주로 연구 과제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공동 기기실에 비싼 몇 억짜리 기기들이 있고 이런 환경은 아무래도 대학원에 있으니까 대학원을 가라는 말씀이실 거고, 그거를 사비로 사서 할 수도 있죠. 뭐 내가 성이 있다 그러면은 성에서 내가 뭐 몇만 평 농지 팔아가지고 직접 연구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그렇진 않으니까 뭐 대학원을 가라는 거고, 좀 더 심화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조건 미국을 가라, 미국 무세인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국의 어떤 환경보다는 더 그런 자금이 선순환이 잘 되는 구조에 있는 나라에 가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그런 게 활성화가 되고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서울대 약대를 예로 들면, 서울대 약대에서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엄청난 원천 기술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뭐 주사로 맞아야 되는 항암제들을 그냥 알약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기술이 개발된 데에는 이 사람의 엄청난 노력과 뛰어난 두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서울대약대 시설들을 쓰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기술은 갖고 있는데 그걸 현금화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산학협력단인가? 그런 기구가 학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걸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몇 퍼센트를 주도록 계약을 합시다. 로열티를 같이 나누도록.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해외에 수출을 하든 국내 기업에 팔든 해서 현금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기술료가 매년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중 일부가 다시 학교로 재투자가 되고, 재투자된 만큼 학교에서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고, 그 두 번째 기술도 다시 로열티가 학교로 되돌아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런 순환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은 좋은 연구기관과 좋은 학교와 그 학교와 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술을 사업화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걸 시장 수요로 마케팅화 해줄 수 있는 기업,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거기에 그걸 뭐 세제 혜택이든 뭐 시설 짓는데 뭐 도움을 주든 하는 지자체 협력까지, 이게 돼야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송도 같은데 이제 연세대랑 이렇게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하고 다 이제 연계를 하고 인천시가 도와줘가지고 거기를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화해서 거기서 나온 기술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게 하고, 그 돈이 다시 들어와서 인천에도 투자가 되고 회사와 기업에도 투자가 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미국이고, 이쪽에는 커다란 제약회사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학생들을 또 채용해가고 기술을 투자하고, 학교들은 또 거기서 나온 돈을 받아서 학생들 키우고 연구를 지원해주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한국도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어려우니까 미국 유학 가는 거를 보통 연구할 때 추천을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연구를 하는 거는 국내보다는 외국, 미국 그런 쪽이 좀 더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좋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분야의 대가가 있는 곳에서 하면 좋죠. 왜냐면 대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가장 그 좁은 연구 필드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어떤 통찰이 있고, 그리고 그 연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그런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으면 좋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RNA 인터피어런스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나갈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김빈내리 교수님이 노벨상 후보예요. 그럼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이 좋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왕이면 이 필드에서 내가 연구를 배울 거면 가장 그 필드 연구를 잘하는 사람한테서 배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했던 뭐
그냥 무작정 서울대가 연대보다 좋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대전 분 계시니까 건양대 아시나요? 네. 네, 건양대에 문민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문민호 교수님이 알츠하이머 비임상 연구는 국내에서 제일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학부생 때 SCI 2편 이상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뭐 해외가 좋다, 꼭 서울대가 좋다, 꼭 어디보다 어디가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연구실 하나하나가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좋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클러스터에 있는 교수님은 그 대학에 임용이 되기 위해서 뭔가 검증 절차를 거쳤을 거고,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거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리고 그거는 국내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좀 방증하고 계신 거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고 만약 국내로 간다면 대학 일보다는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이라면 자기 적성에 잘 맞고 그 분야에 선구적인 사람이 있는 연구실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유를 하자면 본인이 양식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근데 양식 요리도 국내에서도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있고 해외에도 정말 명문인 데가 있을 거고 갈 수 있으면은 처음부터 좋은 데를 가서 배우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연구직을 하고 싶으면 어떤 연구 필드를 하고 싶은지를 이른 나이에 여러 군데 인턴도 해보고 뭐 개인적인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 뭐 가령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자율 연구하라고 뿌려주는 돈이 있어요. 애들이 신청 잘 안 해가지고 제가 홍보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런 걸 우리 이공계들이 안 써주면은 되게 못되게 활용하는 학생들 많아요. 뭐 갑자기 싱가포르에 있는 도서관을 취재해야겠다면서 비행기 표값으로 써버리고 이런 학생들 있거든요. 여기 실제로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횡령을 여러분들이 해버리는. 네, 뭐 까서 죄송하지만 뭐 못된 학생인 걸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자율적으로 탐구를 하시다가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뭐 파보시고 그거를 학부생 수준이지만 조악하지만 지도 교수님 자율적으로 컨택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약대 학생이긴 하지만 화학과에 계신 당신이 이 필드에는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체화 계획을 구체화해서 뭐 학생 때 학부생 때부터 사실 플라스크 닦을 게 아니고 플라스크 닦는 거는 몇 개월만 하고 뭐 자율연구 같은 거 학교에서 지원해주면 그런 걸로 연구 경험을 쌓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애착이 가고 파보고 싶고 전망도 괜찮아 보이는 연구 과제가 조금씩 얼핏얼핏 보일 거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제일 잘 하시면서 뭐 또 이제 사람 성향이 잘 맞아야지 사실 대학원 생활이 행복하거든요. 뭐 연구실 선배들도 되게 뭐 잘해주고 나이스하고 열심히 살고 뭐 교수님도 능력 있어서 연구 과제를 잘 따오셔가지고 연구비 부족해서 돈에 허덕일 일도 없고 그런 연구실 찾았으면은 학부생 때부터 그걸 찾는 데까지 한 2년이면 충분하거든요. 문제는 그걸 3, 4학년 때 시작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 때 약대는 6년제니까 여유 있지 괜찮지. 근데 이제 막학년에 그걸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대학원 갈 때 고민하는 건데 그걸 일찍부터 해서 내가 보금자리인 곳을 찾았으면은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다가 교수님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방에 그냥 하던 대로 와라. 아니면은 너 GPA도 괜찮으니까 유학 추천서 써줄까? 둘 중 하나를 해주실 거니까 뭐 하나를 계속 파는 게 사실 연구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찍먹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먹을 일찍 하고 하나 파는 거를 오랜 시간 하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유진님 그 신청서 보고 많이 놀랐어요. 연구를 꼭 하셔야 되는 분으로 보이고요. 네,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 중에 유진님이 연구를 하려면 일반고가 아닌 영재고를 나오거나 천재여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연구라는 거는 약간 천재들만의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죠? 네. 대학 가시면은 그 생각 깨져요. 인문계에서 인문계 친구들만 보고 자라니까 이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중학교 때 나랑 놀던 친구들 몇 명이 이제 막 영재고 가고 과고 가고 이러니까 약간 나뉜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네. 뭔가 연구는 저런 친구들이 할 것 같고 나는 딱
천재가 보이는 애들이. 네, 나는 뭔가 세컨드 리그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연구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또 고3이라 나중에 박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셋이서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연구는 운이랑 엉덩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교수님이 연구 과제가 2개가 들어왔어요. 5억짜리 2개가 있어. 근데 나랑 내 친구랑 연구실 동기인데 우연히 나한테 이거 주고 쟤한테 저거 줬어요. 근데 나한테 준 게 갑자기 3년 뒤에 떡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쟤랑 내가 뭐 야근을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또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더 권위에 빨리 다가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대단한 운을 타고나지 않더라도 영재고 나온 친구들의 어떤 반짝임은 안타깝게도 많이 빨리 사라져요. 진짜 계속 반짝이는 친구들도 서울대에서 많이 봤는데 그 친구들은 빛의 속도로 앞서가기 때문에 사실 천재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져 있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화생공 다닐 때는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가는 편이어서 항상 뭐 7시 반, 8시 이런 때 가면은 저 혼자거나 그 친구가 와 있는데 항상 먼저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가 꽈탑인데 제일 열심히 해. 근데 공부를 하면서 연구실 생활도 하고 사교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되는데 연구 성과도 괜찮고 GPA는 말할 것도 없고 교수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그러다가 학장님 추천받고 MIT 박사과정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인생에 별로 그 뭐랄까 고려사항에 넣지 않아도 되고요. 애매한 네, 애매한 수재들은 조만간 유진님 옆으로 오거나 더 느려질 수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패배감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언제 약간 그렇구나 라는 걸 느꼈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시를 보고 그냥 수능 5개 틀려서 서울대를 붙어서 왔는데 공대 세터 때 새내기 배움터 때 중학교 때 빠이빠이 했던 과거 갔던 애들이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급 수학을 같이 듣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초격차가 벌어지진 않는구나. 진짜 초격차는 언제 벌어지냐면 같은 리그 안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로 벌어지기보다는 그거는 보통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고요. 초격차는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보통 나뉘어요. 뭐 가령 누군가는 미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누군가는 한국에 있기로 했다고 했을 때 갑자기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뭐 누군가는 로컬 약국으로 갔는데 누군가는 실험실에 남기로 했을 때 나뉘고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때 나뉘지 같은 리그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한다는 거 자체에서 일반고인지 과고인지 영재고인지에 무관하게 같은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뭐 셔틀콕님이 신청서에 쓰신 것처럼 과고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다 같이 대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교 입결과 무관하게 어른들이 보통 말씀하시는 사람 인생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꼭 뭐 연구를 하려면 어째야 되나요? 이런 거 없고 유진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열심히 찾아봤을지가 말씀에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찾아봐서 많이 알고 있는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학생이었어도 같이 저걸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처해 있는 환경에 너무 제한을 두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한을 둘 정도로 나쁜 인문계에 다니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 가지고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필드의 오타쿠 같은 거거든요. 교수님들한테 내가 당신네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일 잘 먹히려면 씹덕들이 쓰는 특수 용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가지고 대충 약간 킹반인들도 쓸 법한 표현으로 대화를 걸면 그러니까 가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의 이 학생의 관심의 정도는 나루토 블리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뭐 귀멸의 칼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교수님들은 아주 딥한 오타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는 척을 하면 또 안 돼. 자기네 용어만 쓰고 내실은 없이 아는 척만 하는 것도 싫어해. 정말 진심이 보이려면
내가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몰두를 한 나머지 당신들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 당신들이 매일같이 일하면서 읽는 것들을 나도 읽었는지,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읽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읽은 걸 나도 재현해 보려고 했는지, 이런 게 이제 흔적이 보이면 교수님들은 환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뭉퉁한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뭉툭한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생 살면서 약간 팁인데, 뭐뭐 하는 쪽, 뭐뭐 하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자세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수님들은 눈에 한 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쓰는 것처럼 보이면 그 학생한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유진님이 굉장히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보이고, 아직 뭐 단어 몇 개 쓴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어쨌든 조악하나마 제가 입학하고 나서 어떤 학생 연구를 프로젝트로 해보고 싶습니다의 계획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연구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파이썬도 배우셨고 저 정도는 사실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몇 개만, 심지어 코드도 다 깃허브에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되잖아. 그거 교수님한테 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럼 교수님이 DBSMP에서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하시겠지. 뭐 있는 거 가지고 사실 본인도 지금 대충 구상이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실 그 명확한 평가 지표 엔드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항암제면은 뭐 리스폰스 그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시오를 보면 되겠고, 뭐 이렇게 평가 지표만 있으면 지금 본인도 어떤 실험이 코드만 짜면 가능한지 대략 구상은 머리에 있으니까 저렇게 쓴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못한 게 많아요. 그죠? 네. 형태는 아는데 내용물이 없죠. 네. 그거 이제 대학원 가서 달라고 하면 돼. 뭐 병원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학이 비싼 돈 주고 공유하고 있는 DB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프라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명준님 거, 네, 명준님 거 답변할 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세포 실험만 하는 연구실로 가면은 찾으시는 DBSMP 데이터 없겠죠.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라벨링이 돼 있는. 그럼 임상시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로 가야죠. 그러면은 의대에 있는 의과학대학원이나 아니면은 의대 옆에서 일하는 임상양리 대학원을 가시는 게 맞.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럼 AI는 어디서 배워요라고 할 수 있는데 1번 독학, 2번 인공지능 무슨 과정, 협동 과정 그런 거 해가지고 학교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 쪽 프레임워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 몇 분이랑 타대 대학원 교수님 몇 분을 짬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융합 전공 과정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의과학대학원이나 양리학교실 대학원 교수님이 데이터 해석 쪽을 도와주시고 유진님께서는 그 중간 다리로 그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를 중간에서 하시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거나 내가 제대로 통계에 접근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인공지능 쪽 하는 교수님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가능한 말이었던 거는. 충분히 가능한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런 쪽으로 리뷰 논문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유진님이 하고 싶다는 연구가 아예 이거 자체가 학문으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고, 관련해서 해외에서 임상시험 한 거를 메타 분석한 것도 꽤 나와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걔네가 막 뒤에다가 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어디 DB를 사용했으며 이런 거 매테리얼스에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거기 들어가서 인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입학하고 바로 연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를 킹반고를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 그거 쓰셨잖아요. 캠 스케치로 저거 펩티드 구조를 봤다고 써놨잖아요. 기억 잘 안 나시나 보다. 했어요. 예, 그거가 원래 제가 하려던 쪽 내용이거든요. 전공을. 대학원에 꿈을 접었지만 그래서 이 친구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서 혹시 이 분야를 지칭하는 단어 같은 게 있어요? 작성하신 약물 유전체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보통 정밀의료. 허투 임상이었나? 그 유방암이 그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암 검사를 하면은
유전체를 무조건 봐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리셉터가 얼만큼 발현되고 그거에 따라서 약물 선택이 달라지고 이런데 그런 건 궁금하시면은 뭐 가령 구글에다가 유방암 진료 지침 이렇게 치면은 뭐 2022년 뭐 대한 뭐 유방암 학회 유방암 진료 지침 이렇게 떠요. PDF로. 학회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뭐 로컬라이징 되어 있는 치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앞에 그런 거 있어요. 진료 부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처음에 다이그노시스가 되면은 이 사람한테 무슨 검사를 해서 무슨 유전자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본다. 그래서 뭐가 몇 퍼센트 이상, 뭐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뭐를 퍼스트 라인으로 시도할 수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그 알고리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판단할 때 한계점이 있을 거고 그거를 지적한 연구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걔네가 어떤 임상시험을 인용하는지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따라 가면은 나올 거고 네, 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런 게 중요해지냐면 이제 순수한 이제 유진님 같은 순수한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순수한 분들 눈에 보기에는 뭐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러기 위해서인데 조금 이제 타락한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항암제라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뭐 그냥 자연치유 말곤 답이 없었던 시절에 항암제가 처음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걔가 시장을 다 먹겠죠. 근데 걔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우리도 저만큼 벌고 싶은데 하면서 근데 우리가 쟤보다 나은데? 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신약들이 또 개발되고 할 건데 하다 보니까 그 양떼들을 풀어서 초원을 먹는데 풀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누구는 쟤네가 못 먹는 네잎 클로버까지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정된 시장 파이, 그러니까 시장 파이라고 하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정밀하게 나눠 먹자는 방향에서 돈들이 투자되고 연구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암이 정복은 안 됐지만 예전 것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약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더 좁은 환자군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고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공통적인 답변인데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언제 보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언제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6학년 때 아니에요? 6학년 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6학년 마치고 그 다음 해 2월에 졸업을 한다고 하면 1월 달에 국가고시를 봐요. 그러니까 6학년 2학기는 사실상 졸업 논문, 여러분 졸업 논문도 쓰셔야 돼요. 입학하면.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고 그 국가고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쓰죠. 졸업과 동시에 결과가 나오고 합격률이 작년 기준 90.3%입니다. 90.7인가? 90.7. 그 말은 한 10% 정도는 떨어지고요. 떨어진 사람들은 그럼 약사 못 되냐?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되는 분들도 있고 장수생이 되거나 어차피 나는 면허 안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뉩니다. 혹시 그 국가고시가 그 피트 문제 그런 건가요? 피트는 네, 그- 피트를 풀어보긴 해가지고 피트는 엘리저빌리티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입학 자격 시험이에요. 수능 같은 거예요. 딱 그냥 입학할 수 있냐 그 레벨이고 예, 국가고시는 그냥 근데 국가고시에는 혹시 어떤 거 나오는지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영역이 4개인데 네네. 교시가 4교시예요. 수능보다 짧게 보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진짜 많고요. 330문제인가? 몇 문제지? 350문제인가? 그리고 전체 객관식이고요. 1교시는 좀 자연과학적인 것들 나와요. 뭐 생화학이나 뭐 미생물학이나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갈수록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어려워진다는 게 좋게 어려워지면 참 좋은데 이제 교수님들이 자꾸 지엽적으로 가시니까 뭐 옛날에는 그냥 무슨 속에 속하는 미생물이 뭐 특징적으로 뭘 만듭니까? 뭐 요 정도만 나왔는데 뭐 특이한 단백질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뭘 만듭니다. 이렇게 고르면 됐는데 뭐 이제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뭘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뭐를 써야 되고 이렇게 막 심화돼 가지고 지역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과거 통계를 보면은 보통 역사적으로 합격률이 옛날 예적 약사고시는 훨씬 어려워서 막 80%대였는데 최근에는 95%까지 올랐다가 다시 90.37%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다시 어렵게 할
작정이시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가 되면은 많이 지역적으로 나올 수 어쨌든 1교시는 그렇고 2교시는 조금 이것도 어찌 보면 자연과학인 자연과학인데 그거보단 좀 더 약에 가까운 게 나와요. 뭐 유기화학, 생화학 그런 것들, 물리약학 이런 거. 뭐 유기화학은 약에 관한 거니까 그런 걸 줘요. 뭐 화학 합성하는 약인데 그 애를 합성하기 위한 출발 물질을 주고 화살표 몇 개 그려놓은 다음에 얘한테 이런 시약 쓰면 뭐가 되게 이렇게 더 어렵게 내면은 뭐가 되는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의 특징은 뭐 얘는 어디에 쓰는 약이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3교시는 아예 암기. 완전히 암기예요. 모든 게. 근데 제가 고3 때 공부했던 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약간 결의 차이는 있는 게 저는 수능 공부할 때 더 많은 시간 공부했고 밀도 있게 공부했는데 수능은 약간 반복이에요. 어른들이 되돌아보면은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막 엄청 어려운 걸 하진 않았다고 추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 없게 하는 게 수능의 그 추구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을 거 확실히 100점 맞아야 되는 거. 문제 품치기. 그쵸? 근데 약시는 합격하려면은 전체 몇 퍼센트였지? 70%인가 60%인가? 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만점 맞으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인 상태로 만드는 시험이고 그 눈에 바른다고 표현하거든요. 눈에 최대한 많이 발라서 시험장에 들어가려는 시험이고 수능은 했던 걸 장인 정신 수준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시험이고 저는 저 화원 생투 봤었는데 화원을 10분 만에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수능이잖아요. 근데 약시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약대 안에서 학생 때 동안 공부하는 것들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양이 엄청나게 많고 최대한 머리에 그냥 쑤셔 박아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 데가 졸업하고도 남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을 지향하라고 했는데 제가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기 때문에. 국가고시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 유학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약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된다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국가고시랑 한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셨던 분들이 보는 국가고시랑 같은 건가요? 같은 시험을 보고요. 그 전에 예비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유학은 한 번 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떤 대학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의 약대는 다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학점을 채워서 들어오면은 바로 약시 응시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예비 시험을 한번 쳐서 그걸 기준점을 넘으면 응시 자격이 생겨서 일반 국내 국시 응시생들이랑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1번 부모님께서 한국의 자산을 양도 증여해 주실 수 있다. 2번 한국에 살고 싶다가 아니면 사실 들어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위에 핵미사일 있는 나라에서 약국하는 거랑 위에 메이플랜드 있는 나라에서 약국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